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저는 와버그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와버그 효과란 암세포의 물질대사적 측면의 적응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세포가 산소가 풍부한 상황일 때에는 주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ATP를 생산하는 데 반해 암세포는 산소가 풍부할 때에도 약 17%의 ATP를 해당 과정에서 얻고 나머지는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얻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경향 때문에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더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암세포의 포도당 친화적 특성은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 포도당을 이용한 PET-CT 촬영을 통해 암을 진단하고 암 치료 효과를 가늠하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효율적인 그리고 특수한 대사전환이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원인은 아직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와버그 효과에 대한 여러 가설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생화학적 지식을 치료적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ATP 합성 과정에서 1포도당은 이 피루부산이 된 후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 양이온 기울기를 만들고 ATP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1포도당으로부터 약 38 ATP가 생성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없거나 산소가 희박한 곳에 존재하는 세포들은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전환합니다. 젖산은 간으로 이동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통해 포도당으로 합성되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저장됩니다. 해당 과정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한 ATP 생산보다 약 100배 빠릅니다. 해당 과정과 유사한 과정인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는 글루코스로 피루부산이 아니라 핵산 합성 재료인 리보스 5 포스페이트와 지질 합성 재료인 NADPH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족 아미노산의 재료인 에리스로스 4포스페이트도 생산됩니다. 즉, 암세포는 산화적 인산화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몹시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여러 지질과 아미노산, 핵산 합성의 필수적인 재료를 보다 많이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에너지 합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생각해보면 암세포가 어째서 해당 과정에 의존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와버그 효과는 과연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와버그 효과를 수단이 아닌 결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와버그 자신은 정상세포의 암세포화가 세포 호흡 과정이 망가지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암세포는 해당 과정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산화적 인산화 기능이 떨어지고 해당 과정에 의존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세포도 활발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이 초기 가설의 신빙성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저산소증에 대한 적응의 결과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종양의 성장과 혈관 신생 간 속도 차이로 인해 종양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저산소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니 해당 과정에 계속 의존하게 되었고 산소가 풍부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해당 과정에 의존한다는 과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트1 과발현에 의한 세포 내 포도당 증가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라스, 믹 등 대표적 종양 단백질과 P53과 같은 대표적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생성되는 단백질은 글러트1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러트1이 증가하여 세포 내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고 암세포가 이를 소모하기 위해 해당 과정이 활발해졌다는 가설입니다. 와버그 효과를 단순한 결과가 아닌 암세포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첫째로 빠른 세포 성장 주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얻기 위해 산화적 인산화보다 약 100배 빠른 해당 과정을 선택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G1, G2기가 매우 짧고 S기와 M기가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암세포는 인슐린 의존적이지 않은 글로트1을 통해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고 해당 과정을 선호함으로써 빠른 성장과 분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생합성에 필요한 여러 유기분자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산화적 인산화를 포기함으로써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 지질, 아미노산의 합성과 같은 생합성 경로로 전환될 수 있는 중간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신생혈관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혈액의 영양분만으로 충분치 않고 중간체를 스스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산화적 인산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즉,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는 와버그 효과가 불리할지도 모르지만 암세포의 무한한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과 핵산을 생산하는 중간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해당 과정에 의존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다음으로 국소적인 젖산 산증의 유도를 위한 전략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아래 논문에 따르면 해당 과정에 의해 암세포는 젖산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젖산의 증가는 종양 마이크로인바이러먼트와 종양세포 내환경의 산성도를 높입니다. 실제 종양 주위 pH 수준은 6.2에서 6.8 정도로 정상혈청 pH가 7.4인 것과 비교했을 때 꽤 낮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세포 증식을 위한 효소들의 활성을 높이고 주위 기질과 암세포 간 연결을 헐겁게 만들어 암의 전이가 쉬워지게 만듭니다. 동시에 세포 내 환경이 산성이 되면서 핵산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유전자 돌연변이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는 암세포가 항암제 혹은 우리 몸의 면역 기전을 회피하는 돌연변이를 활발히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와버그 효과를 둘러싼 암세포의 여러 특성은 마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버그 효과가 암세포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만큼 지금도 와버그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암치료와 연관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발표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질의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종양덩어리에서는 해당 과정 의존적 암세포와 산화적 인산화가 활발한 암세포가 모두 발견되는데 한쪽에서 젖산을 생성하면 다른 암세포가 이를 받아 산화적 인산화를 수행합니다. 정상 상태에서 통상적인 젖산 대사는 젖산을 간으로 보내 포도당으로 합성한 후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걸 고려할 때 젖산을 바로 물질 대사에 사용하는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정상 신체에서는 격렬한 운동 중인 근육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즉, 만약 암세포를 개개의 세포 집합으로 본다면 해당 과정 의존적인 모습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암세포가 세포들 서로와 그리고 주위 암 연관 기질 조직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들은 마치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근육처럼 빠른 동시에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와버그 효과를 연력학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와버그 효과가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극대화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물리학 공식과 계산이 난무해서 분석 과정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력학적 관점으로 암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 와버그 효과를 암치료에 활용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 생각하던 중 박정희 교수님의 쪽지 시험이 생각나 식단과 암치료를 연관시킨 연구를 찾아보았습니다. 암세포는 세포 표면의 글루트1 발현의 증가를 통해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 통로는 적혈구 표면에 주로 존재하는 포도당 통로로서 인슐린 비의존적이며 포도당의 농도 차에 따라 세포 내로 포도당을 운반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70에서 100마이크로그램/데시리터의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암세포의 경우 키토제닉 식단을 실천하여 낮고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암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줄이고 암치료를 긍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포는 케톤 채널을 아세틸 코일로 변환해 TCA 사이클을 통해 ATP를 생산합니다. 암세포는 산화적 인산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케토시스 상태에서 ATP를 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케톤체는 포도당과 달리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에 쓰이지 못하므로 증식에 필요한 전구체를 혈액을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 암세포가 만든 신생혈관은 불완전해서 영양소의 운반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케토제닉 식단은 이론적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근거를 찾던 중 발견한 위 논문에서는 실제 쥐 내상 실험 결과 키토제닉 식단을 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유방암, 난소암 등으로부터 더 오래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사람 암 환자에서도 케톤 체제제가 화학요법제인 라파마이신, 메토트렉세이트 및 새로운 펩타이드 항암제인 PMC27과 함께 투여될 때 암세포에 대한 IC50 값을 상당히 낮추어 케톤체 투여와 케톤제닉 식단을 통한 케토시스 상태의 유도가 암을 치료하는 데 강력한 보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케톤 체제제가 흔히 아세토아세테이트리 투명 형태로 투여되는데 아세토아세테이트를 제외한 리투염 상태의 제제만을 투여했을 때도 IC50 값을 낮추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암 환자는 이미 대개 쇠약한 상태이므로 케토제닉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간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선 더 많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고 주치의와 상의 후에 치료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한 레퍼런스들은 다음 논문들입니다. 리뷰 논문이 발간된 이후에 작성된 논문들을 참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